있냐면 207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보니까 토지 정책의 수단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토지 정책, 그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요, 조세 정책, 이 순서에 따라 알아볼게요. 자, 207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정책 수단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정책,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요즘 들어. 그거 기억하세요? 개초소 공격을 종료해라. 고양이 초소 공격도 하면 안 되죠? 개초소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한 장 넘겨볼게요. 208페이지에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토지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은행제도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뜻만 좀 가볍게 하시면 돼요. 토지은행제도. 자, 요거는요, 당장 무슨 토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 공공용지를 먼 미래에 땅을 사려면 비싸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사기도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산 밑에 있는 땅들을 좀 구입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구입해서 그때 가서 써먹겠다 그런 얘기고, 먼 미래에 토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는 무지하게 많은데 땅이 없다는 얘기죠. 공급이 부족할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토지가 부족하면 그때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실시하냐면,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거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요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 해주는데, 얘네들이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공공시설 용지 부분과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서 구입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 동안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동네 사람들이 좀 빌려달랍니다. 농사 짓겠다고. 그러면 놀리느니 빌려주는 게 낫겠죠? 이거를요,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공공이 임대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를요, 공공임대보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산 밑에 있는 땅, 이런 땅들을 빌려주려고 했더니, 그거 사람들이 빌려봐야 그거 농사 지을 사람도 거의 없을 수 있는 거죠. 시골 가면 젊은 사람들 거의 없고 하니까. 그리고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중국산 싸구려 저질 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농사 지어봐야 헛수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빌릴 사람 없으면 그냥 방치해 놔야 되겠네요. 이거를요, 공공자유보유 이렇게 합니다. 공공자유보유. 그냥 방치해 놓는 거를요, 공공자유보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볍게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208페이지. 자, 맨 위에서 10번째 줄에 토지은행제도의 동그라미 1번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번의 첫 번째 줄 중간 정도에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수요자에게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러니까 창고는 없지만 어쨌거나 비축하였다가 수요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제도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정도 일단 아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토지 수용은요, 강제로 구입하는 겁니다. 강제로 보상 주고 다 구입하는 거예요. 이걸 수용제도라는 건데, 요거는요, 돌아다니면서 땅을 구입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주에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자들의 그거 볼게요. 장점 중에 기억번 볼게요. 그 밑에 장점 중에 기억 있죠? 요거는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되므로 토지 수용제도보다는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다. 그러니까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자, 맨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에 정부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한다. 이걸요, 토지 비축제도 아니면요,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합니다. 2번 볼게요. 토지은행제도는요, 토지 양도이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제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다. 미리미리 사놓겠다 그런 얘기니까 땅 주인은 안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209페이지부터 자, 이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까지 잡다한 정책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자, 211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이런 상당 부분은 공법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있으면요, 머리 아파요. 뭐라다고요?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유학집에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보조 하시면 돼요. 5월달에 드릴 겁니다. 4월달부터 이게 드릴 겁니다. 중순쯤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좀 간단하게 잘 정리해놨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지러워요. 해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어지럽습니다. 이거 어지러워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외부 효과는 아까 했고, 한 장 넘겨보시면 214페이지에 중간에 지역지구제 이게 있는데, 요게 이제 토지 정책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토지 정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다. 요거 지역제와 지구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뭐 이런 용도로 써라, 이런 지역 이런 용도로 써라, 이런 지역 이런 용도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종류도 규제합니다. 여기는 아파트만 지어라, 여기는요 단독만 지어라,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 맘대로 건물을 크게 짓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까지도 다 규제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용도 지역지구제.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용도 지역제와 크게는 지구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제는요 중복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지구제는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토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북한 쪽은요 돼지 같은 놈이 있고,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배불뚝이 아저씨 보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지역마다 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역은요 도시지역이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이러한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네요. 농림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요 관리지역 해줍니다. 자, 관리지역은요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편입은 예상되는데, 지금 당장은요 주변 토지 이용의 여건상 확정하기는 곤란한 땅, 이런 땅들을요 관리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크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점점점 세분해 나갑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쪼개서, 이러한 지역은요, 이러한 지역은 이거 주거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상업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공업지역이다.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이 푸릇푸릇한 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이걸요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요 다시 또 점점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거를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걸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점점점 세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거지역 정도만 세분하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요거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거지역 정도는. 자, 다른 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만 주로 물어봅니다. 자, 요 지역을 또다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주거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또다시 점점점 세분해 나갑니다. 점점점. 얘는요, 1종, 2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은요, 또다시 세 가지 형태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주로 이제 단독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 2종은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심, 동독중심의 양호한이 표현해야 됩니다. 양호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한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라든가 고급 빌라촌 같은 데 있죠? 그런 거 생각하는 데인데, 이런 데 가면 거의 편의점도 찾기 힘듭니다. 주택들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요거는요, 일종은 저층 중심,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층 중심. 이렇게. 얘는요, 중고층 중심, 중고층 중심.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요, 편리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은요, 주거 지역을 위주로 하되, 여기다가 주거 지역을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업무라든가, 업무 기능이라든가, 상업 기능을 보완시켜주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주거 지역을 위주로 하되, 주거 지역을 이런 걸로 이제 보완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좀 물어보니까 요거 하고, 이거 이상으로 이런 것들도 막 구분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상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마다 이 용적률 건폐율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까지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는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를요, 용도 지역제 이렇게 하는데, 용도 지역제는 중복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거 지역 겸 상업 지역 이런 거 없어요. 1종 전용 주거 지역 겸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러면 안 돼요. 따로따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 지역마다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때 정하는 게 지구제인데, 이렇게 하면 정할 수 있네요. 이런 지역은요, 경관지구다. 이런 지역은요, 고도지구다. 방화지구다. 정할 수 있죠? 취락지구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추가로 정하는 거를요, 지구제라는 겁니다. 얘는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중복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경관지구 겸 고도지구 섞여 있죠. 그렇게 해서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상은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는 공부하시면 돼요. 학계론에서는. 그러면 우리 학계론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왜 수행하고 있냐? 요거 좀 알아볼게요. 거기 보시면 214페이지에 아래쪽에서 6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있어 없어요? 있죠. 요 2번째 줄에 자, 맨 끝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 있죠. 요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요, 오른쪽에 215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에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탄공장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연탄공장 때문에 자, 이 점심 때 가서 좀 공부 좀 하렸더니 얘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컬컬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힘들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연탄재 같은 거 날리는 바람에 폐병 걸릴 수 있는 거고, 아침에 흰색 메리아스 덜면 밤에는 뭘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고,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게. 그런다고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얘네들은 크게 손해보는 거죠. 얘들은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자, 이러한 지역을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겠다. 자,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효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박스를 딱 쳐서 이렇게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장기. 장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연탄 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나가거나 바뀔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의 외부 효과가 자, 이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고 바뀔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집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기존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것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가는 아니죠.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어가는데 이 초과 이윤을요, 이거를 좀 어려운 편으로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바람에 크게 이득 볼 수 있어 없어요? 이거를요, 사전적 독점이다. 나중에 이 비싼 상태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이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애초에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어쨌거나 지역지구제는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시장 실패를 해결해서 이 연탄공장 때문에 피해를 보진 않겠죠. 자원 배분, 얘도 손해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매우 높일 수 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요 지역지구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보존해야 되죠. 모든 지역을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묶어놔야 되고 어떤 지역은요, 보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개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이득 볼 수 있고 누구는요, 보존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땅을 내가 좀 건물 좀 지으려고 했더니 보존지역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값 땅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만 자, 이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자, 이 지역지구제는요, 우리 시대에 개발과 보존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나치게 개발만 하면 후손들을 해서 쓸 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지나치게 보존만 한다면 당장 집 없는 사람 수두룩하죠? 요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해 나간다면 후손들로 해서 쓸 땅이 계속 남아 안 남아요?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입니다.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건설사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해?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는 한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 효과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타 공급자들이, 여기서 타 공급자는 타 건설사를 얘기합니다. 이 시장에 진입한다 이겁니다. 진입해서 나도 아파트 지어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이게 땅 구입해서 아파트 지어 내려고 하는데,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니까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시장에 아파트가 많아져서 그죠? 많아지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에 물건이 많아져서 그죠? 많아집니다. 우리 마늘이 몇 개 없을 때는 비싸지만 마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듯이 이것도 가격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점점 하락하는데, 이게 점점 하락할 거 아닙니까? 맞죠?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오려고 안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겠죠. 그러니까 이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옛날보다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초과 이유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초과 이유는 어떻다고요? 없어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가 되는 거고, 그 맨 아래 215페이지 맨 아래 그림 하나 있는데 그거 무시하세요. 지금 나중에 요약지까지 간단히 할 겁니다. 이거 하니까 지금 안 해도 돼요? 되셨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어디냐면, 자, 거기 217페이지 볼게요. 21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출문제. 자, 1번 해볼게요. 용도지역은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좋은 얘기 해놓은 거고. 2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도, 관, 어떻다고요? 농, 자 이렇게. 2번, 3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주상공록. 자, 3번 볼게요. 자, 3번 했네요. 4번 볼게요. 용도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요,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용도지역은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용도지구제는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5번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 같은 거 그리려면 스케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스케치하는 거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 있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을요, 도시군 관리계획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요, 기본적인 틀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보세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게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 중심의 뭐라고요? 양호한.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전양을요, 일편단심 사랑했답니다. 전양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일편단심.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이게 나와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요, 편리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전양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일편단심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6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 지워도 되죠? 네,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 개발이익환수제도, 요거는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개발이익을요, 환수하겠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는데 어떤 지역엔 지하철이 딱 들어올 거랍니다. 딱 이쪽으로 통과할 거래요. 그러면 지하철이 이렇게 통과한다니까 요 역세권 근처에는 땅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네 와서 이제 역세권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야 하네요.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사가 역세권에 이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땅도 구입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해야 돼, 안 해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정상적으로 지가가 상승한다 해줍니다. 정상지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지하철 들어온다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 문제는요,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아까 그 골프 치고 몰려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돈 좀 있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미리 알아 몰라요? 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서울의 복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알아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용도 안 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미리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 그리고 또한 이게 돈 좀 있고 힘께나 있는 사람이 땅을 구입한다니까 요 동네 뭐가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 목적으로 막 서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정상 지가 이상으로 땅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부분을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요,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본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강제로 개발 부담금 형태로 징수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의 형태로. 자,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특히 요거 정상지가 상승분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자, 읽어볼게요. 자, 217페이지 개발이익의 개념 알아볼게요. 자, 개발이익이란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주의할 것은 정상지가 상승분이 아닙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강제로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뺏는 거로 환수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환수하는 방법은 맨 아래쪽에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개발 부담금 형태로 강제로 뺐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요, 직접적 부과다. 그 다음에 과세를 통하여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양도세 같은 거 계산하다 보면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하기도 하고, 공공용지 확보 방법이라고 해서 이 동네를 강제로 정부가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강제로. 이게 토지 수용 이런 형태로 징수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18페이지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맨 위에. 자, 맨 위에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주의할 거는요, 정상지가 상승분 했기 때문에 예전에 틀렸습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셨죠? 주의할 거는요, 정상지가 상승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셨죠? 상승분. 그리고 토지정책, 지금까지 토지정책을 했는데 맨 끝에다 이렇게 해놨네요. 거기 있어 없어요? 토지정책 있죠? 요거는 시험 끝나고 읽어보세요. 언제 읽어보라고요? 시험 끝나고. 자,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약간 부족한 것들은요, 가장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약집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돼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히 얼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어설프게 공부하면요 상당히 어지러워요. 머리도 아프고. 그럼 공부를 하기 싫어집니다.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들을 알아봤고, 자, 지금부터는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요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요 주택 정책 해주는데, 여기는 크게 임대와 관련된 정책, 분양 관련된 정책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9페이지에 목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주택 정책의 내용 있어 없어요? 있고, 한 장 넘기시면 네, 자 220페이지에 맨 아래 주택 공급의 원칙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시험 끝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네,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읽히시면 안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221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위쪽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좀 더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223페이지에 임대료 보조 정책, 위쪽에, 22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 한 장 넘겨보시면 225페이지 5에서 10번째 줄에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해마다 물어봅니다. 따로 하나 물어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이거를 걸른 적이 없습니다. 꼭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극빈층을 위한 거의 대부분의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정책을 수행했을 때 극빈층의 혜택을 본다, 그럼 이거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극빈층의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221페이지에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좀 더 임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 임대료를요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컨대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한 2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9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2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내고 나니까 쓸 돈이 별로 있어 없어요? 없죠.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래서 자, 100만 원 가지고 쓸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이 지역에서는 3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너무 심한가요? 어쨌거나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 요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간다. 안 되죠?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한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가장 높은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상한제. 아니면요 최고 가격제. 최고로 여기까지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극빈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인데,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90만 원 받다가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이거 해야 뭐 돈도 안 되는 거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해봐야 돈도 안 되죠. 다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이 동네에는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듭니다. 급기야는 10채밖에 안 남았다 치자. 안 남았고, 그리고 임대료가 싸요 비싸요? 싸니까 이걸 또 소비하려는 사람 무지하게 많겠죠. 그러면서 10채밖에 안 남았고 소비하려는 사람 무지하게 많으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막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요. 자,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순기능이 있다. 좋은 기능. 자,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자, 이 갑자기 임대사업을 때려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임대 차이가 1년 반 남았다. 1년 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원룸을 모텔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거나 못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90만 원 내다가 30만 원 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자,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만 생긴다. 역기능만 생긴다 해줍니다. 역기능. 자, 그래서 안 좋은 기능만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장기적 그래프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임대료가 딱 형성돼 있었는데 90만 원 정도가 딱 형성돼 있었는데 자, 이거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규제 임대료가 되겠네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은요, 이 동네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10채밖에 안 남았네요. 3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요만큼이죠? 공급자가. 그러니까, 자, 이 10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이걸 소비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소비하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지, 요만큼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 장기적 그래프입니다. 자, 이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막 널려 있으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나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경제 주체별로 요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를 보일 거고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타날 수 있나 좀 알아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하면 자, 임대사업 좀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직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임대주택 용도로 쓰던 사람들도 이거 해봐야 돈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려고 할 겁니다. 때려치든가 용도를 잡고 다른 용도로 자꾸 전환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임대세액이 줄어야 안 줄어요? 점점 줄어들더니 10채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이 동네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달동네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살고는 싶은데 집이 있어 없어요? 10채밖에 안 남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널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90만 원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좀 교체해 주세요. 그럼 얼른 교체해 줬는데 지금은요. 자,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아져가요? 많으니까 도배지 교체해 달라면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아져가요? 맞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매우 어렵다.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세가 꼭 필요하는데 집 구하는 게 상당히 애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월세가 꼭 필요한데 집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 구하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내가 이번에 이제 김해 쪽으로 이제 전근 가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막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차 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그쪽으로 이사 가서 회사 댕기면 그 기름값 들어간더라? 안 되는데 여기서 막 출퇴근하니까 이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도 돼야 될 사회적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혼잡 비용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만 원이면 아주 싸니까 에라 모르겠다. 세식밖에 안 되는데 50평짜리 한번 빌려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시장,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정부라든 시장 입장에서는요, 소득세 수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원래 이제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깎아주는 금액을요,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그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다른 사업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 깎아주니까 세금 낼 것도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려친 사람도 많고, 다른 사업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에 가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100만 원씩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인 음성적 거래인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건네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했더니 몰래 한 1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 거래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아주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요거는요, 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니네들 15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90만 원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니까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했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222페이지 볼게요. 222페이지 맨 아래쪽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이런 식으로 15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하는 거를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 2번 볼게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수요 과잉현상, 이거를 수요 초과를요, 수요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사람들은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번에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을 감소시킨다.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223페이지. 5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인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 시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때려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다 때려치니까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10채밖에 안 남았고 초과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다 때려치려고 안 때리려고요? 때려치죠? 그러니까 10채밖에 안 남으니까 각종 오히려 불합리한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납니다. 8번 볼게요. 임대료를 규정가격 이하로 통제한다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고 질적 수준도 저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이 감소되죠?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질적 수준도 저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임대료 규제했더니 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능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이 있죠? 요거를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는 거를요, 임대료 보조해 줍니다. 임대료를 공짜로 주는 거를요, 임대료 보조해 줍니다. 자, 임대료 보조하는 방식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 볼게요. 223페이지 맨 아래에서 6번째 줄에 수요 측 보조금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이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소비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5에서 10번째 줄에 공급적 보조금,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 여기서 공급자는요, 임대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 누굴요? 건설업자. 그러니까 소비자 보조는요, 어떤 사람이 아까 월세를 90만 원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서 이 극빈층을 선정해서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를 좀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소비자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어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딱 짓는데 100억이 들어간답니다. 한 동 질 때마다 얼마 들어가요? 100억 들어가는데, 자, 요거를 아파트 지어서, 자, 옛날에는 8년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줍니다. 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대출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냥 한 동 질 때마다 50억 정도를 좀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할게요. 논리 자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되셨죠?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면, 자, 요건 약간 어려운 편인데 기억나실래나 모르겠네요. 갑이 이제 2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자, 총각인데 총각 200만 원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항상 삼겹살 한 달에 삼겹살 10근은 꼭 사 먹습니다. 사 먹고 남는 건 가지고 다른 재화를 구입합니다. 타 재화도 구입하는데, 자, 이 삼겹살 가격이 요번에 무지하게 하락했답니다. 요번에 무지하게 하락했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물건 중에 삼겹살 가격만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싸졌어, 안 비쌌어요? 비싼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좀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걸요, 대체 효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가지고 저녁 때 이마트에 갔는데, 이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거 구입하러 간 거였어요? 갔는데 저녁 때 보니까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좀 덜 사고 삼겹살 한 5근 더 삽니다. 대부분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한번 하긴 했는데,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휘발유를 항상 3만 원씩 넣고 다녔는데, 계속 1,800원 정도 하길래 3만 원씩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갔더니 1,500원으로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알바한테 그럴 겁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그럽니다. 다른 거 좀 덜 사고, 뭐라고요?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1,000명 중에 모든 사람 아니고 한 970명 정도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일반 경제학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임대료가 싸지면요, 죄송합니다. 삼겹살 가격이 싸지면 다른 걸 좀 덜 구입하고 얘를 더 구입하려고 하죠. 이런 걸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이 삼겹살 10근하고 다른 재화도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그래도 돈이 남아 안 남아요? 남다. 왜냐하면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돈이 남으니까 다른 재화를 물건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 벌어서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요?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얘가 됐든 더 많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한다. 좀 어렵네요. 되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겹살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이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수요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다 이제 임대주택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임대주택도 소비하고 있고, 자, 임대주택도 소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순전히 내 돈 나가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90만 원 내다가 50만 원 지원해줘, 안 해줘? 지원해주죠? 90만 원 내다가 50만 원 지원해줘, 안 해줘? 지원해주니까 내 돈 나가는 건 얼마예요? 40만 원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4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집을 빌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입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뭐라고요? 싸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를 조금 덜 소비하고 임대주택 소비를 늘리려고 하겠죠? 맞아, 맞아? 그리고 자, 이걸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4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집을 빌릴 수 있는 거니까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50만 원 남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얘가 됐든 소비를 늘리려고, 낮추려고요?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럽게 어렵네요. 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뭘 늘리려고요? 소비량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싸졌으니까 이번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수 있죠. 소득도 증가된 효과가 있으니까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자, 이게 이제 주된 목적 아닙니까? 예, 요거. 그러니까 지금 10평, 12평 급빈층들이 너무 협소해요. 협소하지 않아요? 협소하니까 좀 넓은 집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거 정비하려고 달동네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같은 거 지원해주면,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동네 공가가 생깁니다. 빈집이 생기면 그때 이제 밀어버리고 재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빈부 격차라는 것도 해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주된 목적인데 어떤 사람은요 50만 원 지원해줘도 나는 지금 사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 없어요? 나는 조그만 집이 좋답니다. 그리고 달동네가 너무 좋답니다. 인간다워서. 그런 사람들은 50만 원 남아 안 남아요? 남을 거 아닙니까? 남은 걸 갖다 버리진 않겠죠? 코로나 지원금을 줬는데 쓸데없다고 해서 버리진 않겠죠?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타 재화의 소비량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전반적으로 증가하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말이 어려우면요. 그냥 암기하세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뭘 늘릴 수 있다고요? 소비량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남아 안 남아요? 남으니까 그때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경우는 열어볼게요. 원래는 아파트 한 동 지을 때 100억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줘 안 해줘요? 해주니까 50억만 있어도 아파트 한 동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50억 남아 안 남아요? 남으니까 정부에서 또 지원받아서 또 한 동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합니다. 생산비가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생산 줄어들면서 이 임대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진다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하여튼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점점 하락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점점 싸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면 애들이 가고 싶은 데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건데 이것들이 여기다 갖다 지어놓은 거죠. 여기 가서 이사가 살아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요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있겠네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요 보장받기는 어떻다고요? 곤란하다 이런 거.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뒤쪽으로 좀 갈게요. 어디냐면 자 거기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우리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자, 굳이 쓰자면 말 더럽게 깁니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볼게요. 큰 2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원래 다른 사람 같으면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한문 다 받쳐서 그냥 막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기지원, 이거 얼마나 쓰기 힘든데. 자, 장기 일반. 자, 거기 밑에, 거기 있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여기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다. 자,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자, 요 두 가지는요, 그냥 간단히 내가 이제 원룸 하나 지어서 아니면 다가구주택 지어서 임대사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일반적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구주택 기존에 있던 걸 구입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걸 구입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일반, 공공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 주면 어떤 혜택이 있어, 없어요? 지원해 주면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하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요 10년 이상은 임대사업 해야 됩니다. 지어서라고요. 몇 년 이상이라고요? 10년 이상은 임대사업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이상이라고요? 10년. 옛날엔 8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요 10년 이상 임대사업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요, 어디 갔어요? 요거는 어떤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 뭐라고요?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혜택이라고요?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거나 10년 이상 임대사업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극빈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임대사업 하는 거니까 혜택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공공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좀 쓰기가 좀 그렇네요.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자, 이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해 줘요. 요겁니다. 요거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자, 주택 도시기금은 나중에 이제 금융론에서 공부할 건데, 얘는요, 우리 뭐가 있냐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발행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올 거 아닌가? 요 돈하고, 그 다음에요, 로또 복권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여기서 들어온 수익금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예금이 있는데 그 예금 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요걸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걸 모아놔서 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데 요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뭔가 조건을 걸어한 거래? 너 나중에 합격하면 토해내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뭔가 조건을 걸어야 되죠? 이거는 법령이 정하는 임대인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임차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돼요. 한번 물어본 적이 딱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김포에. 그래서 보증금 1억 5,900만 원, 그리고 월세 26만 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누가 지은 거냐면 금성 백조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은 예미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라고요? 예미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처음에 나도 이거 자세히 몰랐는데 10년 되면요 그 사는 사람이 입주권이 나옵니다. 살 수 있는 권리가 나와요.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계속 사는 줄 알았어요. 10년 되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10년 되면은 걔네들이 분양가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정해서 입주한 사람이 우선해서 입주할 권리는 부여되는데 그 분양가가 높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 다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나는 10년 지나면요 기존의 세입자들이 계속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보증금하고 차이만 내고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또 분양가를 정해서 뭐 돈 좀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죠? 이걸 뭐라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어디서 한다고요? 예미지 아파트 금성 100조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8년째 됐습니다. 2년 지나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다음부터 몇 가지 더 정리할 게 있으니까 요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